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453페이지에 보면 금융소득에 관한 얘기부터 좀 할게요. 우리는 이제까지 보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실기 및 이 개념을 좀 익혔는데요. 지금 배우는 내용은 우리가 기본공제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뿐더러 우리가 이론 문제에서 있죠,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소득, 입에서 걷는 게 중에 이자, 배당, 근로는 했잖아요, 그죠? 사업하고 연금, 기타, 특히 그 소득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기타 소득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자본소득이라고 불리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와 배당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소득 구분 중에 이자와 배당을 얘기하죠.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 사용 대가로 받는 대가가 있다라면 그건 이자 소득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출자금의 분배금 성격, 출자하고 이익 생기면 분배 받죠. 그 성격으로 받는 금액이 있다라면 이 금액은요, 배당 소득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세 방법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하고요, 2천만 원 초과로 구분합니다. 초과로 구분해서 우리가 과세하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분리과세 소득 할 때 세 가지 분리과세 소득을 배웠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일용직 근로소득, 두 번째가 복권 당첨 소득, 세 번째가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으면요, 과세를 어떻게 하냐면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합니다. 분류과세합니까? 분류과세가 아니고 뭡니까?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오답을 이렇게 냅니다. 분류과세는 퇴직 양도가 있죠. 다르게 분류해서 과세하는 거고, 분리과세는 따로 떼어내서 있죠. 완전히, 그죠? 완납적 원천징수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2천만 원 초과는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바로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합과세가 바로 여러분이 그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금융소득 뭡니까? 종합과세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바로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을 초과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과세의 구조를 좀 먼저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자 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자 소득의 정의는요, 가장 부합되는 이 개념이 있다라면, 이자 소득은요,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상대방이 자금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공짜는 없죠? 그러면 대가로 나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있다라면 요 성격을 뭡니까? 이자라고 보자, 이 말이에요. 요 성격을 쭉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453에 보면 열거되고 있잖아요, 그죠? 열거하고 있잖아요. 예금, 이자,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자 소득의 가장 대표적 개념이 뭘까요? 1번 이하고 2번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받죠? 이자 맞아요. 보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자를 바라보고 채권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채권 또는 정권의 이자 및 할인액을 뭡니까? 이자라고 보겠다, 이 말이죠. 1번, 2번은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이자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3번, 4번, 5번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3번, 4번, 5번이 뭔지에 대한 개념 정도만 알면 좋은데, 그냥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자 소득은요, 예금 이자, 채권의 이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죠. 1번, 2번 낼까요? 안 된단 말이야. 3번, 4번, 5번, 그죠? 또 있나? 6번, 7번, 6번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좀 정리하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이자 소득의 첫 번째가 뭐냐면 환매체가 됩니다. 환매체가 되는데, 환매체에 뭡니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렇게 되는데, 예, 환매채인데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여기 뭔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걸 환매채라고 하는데요. 환매채 채권, 환매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어떤 의미인지. 자,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자 소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먼저 여기에 예금주가 있고요. 대여자가 있고 차입자가 있다. 그러면 얘가 자금을 뭡니까? 예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용대가로 이자를 뭡니까? 사용대가로 지급하면 이 자금을 예치하고 사용대가를 주면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자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상성 있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이자인데 여기 뭐 차입자가 보통 은행이라고 가정할게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고, 여기는요 예금주, 고객이라고 가정해봐요. 예금주, 고객. 자금을 예치하고 사용대가를 주는 게 이자인데 이 거래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거래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 은행에 금융상품을 판매해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어떤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얘는 그럼 예금주는 어떻게 합니까? 판매 대가를 준 거예요. 판매 대가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 재매입 약정. 재매입은 뭐냐면 금융상품을 1억에 팔아요. 이렇게 판매합니다. 그럼 얘는 대가를 1억을 줬죠. 그죠? 그리고 5년 후에 1억 5천에 다시 사주겠다는 약정을 한 금융상품이 있어요. 그럼 5년 있다가 얼마를 돈을 주게 될까요? 나중에 되면 이렇게 재매입을 해줍니다. 재매입을 1억 5천 해줍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번째 거래에서 얘는 이 형태를 법률상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두 번째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까? 얘는 예치해서 대가를 준 게 아니라 상품을 팔고 대가를 1억 받았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1억, 그죠? 재매입 1억 5천에 다시 매입하기를 약정한 채권을, 그죠?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가 과연 이 거래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차익이 얼마 있습니까? 얘는 얼마 얻었어요? 이거를 이자로 볼 거냐, 뭐로 볼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조건에 맞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죠. 이렇게 해서 5천만을 번 사람한테 과세할 수 없더라, 그죠? 이 개념이 바로 열거주의의 폐쇄성입니다. 열거하면 우리 소득원전설의 입법기술은 열거주의죠. 열거를 자꾸 하게 되면 뒤통수를 맞고 열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상품이 있죠. 발전된 금융상품을 하게 되면 열거주의의 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열거하지 못함으로써 과세를 빠져버리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있죠. 그 다음에 열거를 한 게 이거예요. 다시 환매할 조건으로 온 매매 차익은요.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자로 보겠다 이거죠. 그럼 이자 소득을 열거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있죠. 상품을 마련해가지고 계속 뭡니까?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과세당국이 어떻게 됩니까? 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현을 보세요. 표현이 뭐냐면 뒷장에 7번 한번 보세요. 454페이지에 7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에서 6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다면 이를 뭘로 본다는 거야? 이자로 보겠다 이거죠. 요 개념이 바로 뭐냐면 금융소득은 열거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얘는요. 바로 제가 첫 시간 때 얘기했는데 유형별
포괄주의를 뭡니까?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열거주의지만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요. 발전되는 금융상품을 열거 못 따라가니까 두 개의 소득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죠? 잘 모르겠지만 이거 비슷하면 무조건 이자를 때릴래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열거주의지만 뭡니까? 포괄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봅니다. 445페이지에 있죠. 그죠?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때 확인합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거기 괄호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5에 괄호 3번 열거주의의 과세 방법인데 괄호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5에 보면 이자 배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형별 포괄주의 되겠습니까? 그 유형별 포괄주의의 표현 자체가 뭡니까? 아까 전에 454에 보면 아까 전에 뭡니까? 잘 모르겠지만 열거래하고 있는 1에서 6까지 비싼 게 있으면 무조건 이자로 때릴 거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해서 있죠. 포괄주의가 나타났다.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 표현 자체가 포괄주의라는 말이에요. 그 시험 문제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 방법은 열거주의에 의하지만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맞다는 지문으로 그죠?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기 바로 한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보면은 이거 출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출제가 많이 됐네요. 10년 미만의 그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그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출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보험에 보면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그죠? 저축성 보험은 뭐냐면 보험료를 불입한 원금보다 나중에 있죠. 만기 환급금이 뭔가 더 많은 걸 얘기하는데요. 보험료의 원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 가정하면 만기에 받을 금액이 1,200이라면 200의 정치를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이자로 보겠다 이거죠. 이자로 과세하겠다. 근데 단서가 뭡니까? 10년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 이상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네, 그죠? 10년 미만이니까 뭡니까? 10년 이상이면 얘는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상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시면 10년 이상 가입하세요. 그저 비과세 상품 팔아요. 이렇게 있죠. 나타난 게 바로 요걸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지금 현재 얼마 과세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1,000만 원 불입했다, 1,200을 받았다, 200이 붙은 거잖아요, 이자가. 그럼 거기에서 얼마가 되냐면 15.4를 지금 띄니까 15.4면요. 약 30만 원 조금 더 된다, 그죠? 그런데 10년 이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입하고 받는 거라면 한 푼도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9년 정도에 해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좀 기다렸다가 뭐예요?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깨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깨는 거,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는 뭐가 될까요? 적금? 네. 그래요. 뭐, 제 같으면 종신부터 먼저 깨라고. 맞습니다. 종신부터 먼저 깨고, 그런데 꼭 보장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보장이 있죠. 그거는 최소한 남겨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자분 같으면 나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나, 못 드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몇 개 유지하고, 다시 저축수모 같은 거 깨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때 판단할 때 이런 거 저축성 보험인데 여기 비과세 상품인데 기간이 있죠. 급하다고 해서 요 기간이 있잖아요. 10년 이상인지를 보고 좀 만기가 도래했다면 요 세부담 최소화 정책에 따라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비영업대금 이익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비영업대금 이익이니까 그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빚자를 빼면 뭐가 됩니까? 영업대금이다, 그죠? 요거하고 관계된 부분이 그러면 영업대금은 뭐냐? 영업대금. 영업적으로 대금이 뭐냐면 대금 이렇게 쓰죠, 그죠? 대금은 뭐냐면 영업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종. 이게 뭐죠? 대부업이에요, 대부업. 그죠? 영업대금이 대부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비영업대금이니까 대부업을 표방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이 있다면 얘는요,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대금은 얘는 이자지만 만약에 단 영업대금은 영업적으로 돈 빌려주고 받는 소득이 있으면 이걸 뭘로 볼까요? 사업소득이죠. 내가 사업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받는 수익 자체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가 아니고는요, 사업소득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업체는 여러분들이 그저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예지 씨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대부업체 절대 가면 안 돼요. 대부업체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한번 가면 영원히 헤어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업체 가면 왜 헤어날 수 없을까요? 넙이에요, 넙. 대부업체 가요? 그럼 신용도가 뭡니까? 7등급, 8등급 떨어져요. 거기 가는 순간 그러면 1금융이나 2금융에 갈 수 있습니까? 재진입이 안 돼요. 특별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돈의 흐름 자체가 쭉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게 한번 떨어진 현금 흐름을 반전하려면요, 큰 결단이 없으면 반전이 안 돼요. 계속 그 늪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있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요. 그러면 뭐 연봉이 2,400인데 뭐 세금 떼면 한 2천만 원 정도 손에 질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100만 원, 1,000만 원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죠? 가정생활 해보세요. 1,0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가? 100만 원만 저축해도 좋겠다. 그게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랄지, 그죠? 이 정해진 우리의 소비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한 번 불어난 소비를 줄이질 못해요. 사람은 그래요. 이런 것도 같아요. 40평에 살다가 30평에 가면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짐을 다 버려야 돼요. 30평에 40평, 그럼 30평에 있다가 20평을 옮기면요, 짐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럼 40평에 있다가 20평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죠? 제가 그런 적이 있대요. 40평을 살다가 여기, 그죠? 서울 와서 20평대, 지방은 40평인데 여기는 뭐예요? 2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어떻게 됩니까? 40평의 짐을 뭡니까? 다 버리고 오는데 제일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거 대부업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지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미스들은 얼마를 저축해야 돼요? 자기 소득의 50% 이상. 아시겠죠? 미스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총각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총각들이 다 안 하죠. 매일 술 마시고, 그죠? 그러면 안 돼. 보면 적당히 하면 좋아요. 근데 참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법칙 아세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써요. 돈을 애매하게 버는 사람이 뭐야?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써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쓰도 그 자기 원본 소득에서, 원본 소득은 침해하지 않고 그 소득에서 그저 우수리 친 거 가지고 그저 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돈에 쪼들린 사람은요, 애매하게 돈 버는 사람,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바로 직장공제에 초과반환 금 보겠습니다. 직장공제에 초과반환 금. 자, 이런 정도가 있죠. 이자 소득으로 보는데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뭐냐면 직장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약간 큰 있죠. 예, 기업에 가면 직장공제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공제조합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십시일반 자기 급여할 때 공제조합비를 떼요. 그리고 그 공제조합에서 여러 가지 대부제도를 해줍니다. 자기의 공제조합비의 범위 내에서 뭡니까?
아주 저리로 빌려준다든지, 그리고 공제조합원의 상실은요, 퇴직을 원인으로 합니다. 그럼 계속 있죠. 자기 10년 일했는데 공제조합에 불입한 금액이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나중에 퇴직할 때 보면 공제조합비로부터 반환금을 받게 되죠, 자기가. 그때 이자를 붙여줘요. 1,200 받았다면 200의 정체는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이잖아요. 내가 원금은 1,000만 원인데 1,200 받았다면 200을 뭘로 보겠다? 이자로 보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열거된 있죠. 이자에 대한 부분이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걸 어렵게 내면요. 영업대금 대부업에 번 소득은요, 이자 소득을 본다면 틀린 지문. 10년 이상의 보험 차익도 뭡니까? 이자 소득을 본다. 안 본다, 그죠? 이자 소득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죠. 이렇게 내면 여러분의 전산세무 2급에서 소득세 1호 문제가 2문제 나오잖아요. 너무 사이드로 내면요, 못 맞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맞출 수, 이미 여러분들은 한 문제를 맞추죠. 웬만하면 2문제 다 맞출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내면 한 문제는요, 정책적으로 포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걸, 그죠? 투입할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서의 효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기업에 있으면서 자격증을 떠나서 꼭 어느 정도는 알면 좋은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의 상식이 있다라면 꽤 있죠. 우리가 거래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454페이지에 보면 4번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수입 시기에 대한 대원칙이 나타나네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란 말 보입니까? 거기 454페이지에 괄호 4번에 보니까 뭐야? 권리 의무 확정주의란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많잖아요. 그죠?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가 굉장히 많죠?